네,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직선 경로를 따라 운동하는 물체의 운동 방향이 변하는 경우 이동 거리는 변이의 크기보다 크다 또는 작다. 이 문제는 지금 직선 경로에서 만약 물체가 여기 있다가 여기까지 이동한 후 다시 이쪽으로 이동했을 때 우리가 이동 거리라는 것은 이 거리와 이 거리를 더한 값이 되겠고, 변이의 크기는 처음 변이와 낮은 변이의 차이값, 즉 이만큼이 변위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동거리가 변이보다 항상 크게 되겠죠. 다음 2번, 직선 경로를 따라 오른쪽으로 20m를 이동한 후 왼쪽으로 10m를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이 5초일 때 5초 동안 평균 속력과 평균 속도를 구하여라. 이 평균 속력은 우리가 시간분의 이동거리로 구할 수 있고, 평균 속도는 시간분의 변이로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걸린 시간은 5초로 둘이 동일하게 되고, 이동 거리는 20m와 10m를 더한 30m가 되고, 변이는 우리가 20m에서 10m를 뺀 10이 되므로 평균 속력은 6, 그리고 평균 속도는 2가 되겠습니다. 다음 3번,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운동 방향과 가속도 방향이 반대이면 물체의 속력은 땡땡 한다. 어떤 물체가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운동 방향이 이쪽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고 가속도 방향을 이쪽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물체의 속력은 당연히 감소하게 되겠죠. 그 이유는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가속도가 작용하게 되면 우리가 운동하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는 것이므로 물체의 속력은 항상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4번, 직선상에서 2m/s의 속력으로 운동하는 물체의 가속도가 운동 방향으로 2m/s 제곱으로 일정할 때 3초 후 물체의 속력. 이거는 등가속도 운동 공식 첫 번째 공식, V는 V0 플러스 AT에서 우리가 V0는 2, 그리고 A는 운동 방향으로 2이므로 플러스 2, 그리고 시간은 3초 후이므로 결국 8m/s가 나오겠죠. 그 다음 5번, 5m/s로 등속 직선하는 운동 하는 물체가 2초 동안 이동한 거리는 땡미터이다. 등속 직선 운동이므로 우리가 이동한 거리는 속력의 시간을 곱한 값이므로 5m/s로 2초 동안 갔으므로 총 10m를 이동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6번, 등속 직선 운동을 하는 물체의 위치를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것이다. 2초일 때 물체의 속력을 구하여라. 지금 우리가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는 그 그래프의 기울기가 속도이므로 이 기울기를 구해주게 되면 4초 동안 4m, 마이너스 4m 이동했으므로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 되겠고, 이거는 속도가 되겠고, 우리가 속력은 이 속도의 절대값이므로 1m/s가 되겠습니다. 다음 7번, 중력이 작용하여 아래로 떨어지는 공의 운동이나 일정한 속력으로 원을 그리면서는 물체의 운동은 모두 땡땡 운동이다. 먼저 중력이 작용하여 아래로 떨어지는 공의 운동, 이거는 등가속도 운동일 거고, 일정한 속력으로 원을 그리며 도는 물체의 운동, 이거는 등속력 운동이 되겠죠. 왜냐면 우리가 원을 그리면서 어디 주위를 일정한 속력으로 돌 때 그 속력의 값은 일정하다고 나와 있지만 속도는 우리가 속력과 방향까지 합세한 개념으로 이 등속도 운동은 성립할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결국 등속도가 아니라는 것은 즉 가속도가 존재한다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둘 모두 가속도가 존재하므로 우리는 이 운동을 가속도 운동이라고 명칭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8번, 비스듬히 던져진 공의 속도는 일정하다 또는 변한다. 공이 이렇게 비스듬히 던졌을 때 우리는 아래쪽으로 항상 중력이라는 힘이 작용하게 되므로 공의 속도는 항상 변하게 되겠습니다. 가속도가 존재하면 항상 속도가 변할 수밖에 없죠. 9번, 정지해 있던 자동차가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여 4초 후 속도가 20m/s가 되었다면 가속도의 크기를 구하여라. 다시 V는 V0 플러스 AT에서 우리가 4초 후의 속도가 20, 초기 속도는 정지해 있었으므로 0, 그리고 가속도는 우리가 알 수 없고 시간은 4초 후, 즉 4A는 20에서 우리가 A는 5m/s 제곱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겠죠.
그 다음 10번 0초일 때 정지해 있던 자동차가 2m/s 제곱의 일정한 가속도로 운동할 때 3초까지 이동한 거리를 구하여라. 이거는 등가속도 운동 공식 두 번째,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에서 우리가 V0 처음에 정지해 있었으므로 V0가 0이고 그 다음 2분의 1의 가속도 2, 시간은 3초를 제곱한 9를 곱해주게 되면 이동한 거리는 9m가 되겠죠. 그 다음 11번 정지해 있던 자동차가 가속도가 2m/s 제곱인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한다. 정지인 상태에서 4m를 이동한 순간 자동차의 속력은 얼마이다. 이거는 세 번째 공식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에서 우리가 2의 가속도는 2, 이동한 거리는 4가 나중 속도의 제곱에서 초기 속도 정지 있었으므로 0의 제곱을 한 값이므로 우리가 V제곱은 16, 즉 V는 4m/s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12번 이 그래프에서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는 가속도의 크기는 이 기울기라고 할 수 있겠죠. 기울기는 2초 동안 8m/s 증가했으므로 결국 총 4m/s 제곱이 가속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13번 0초부터 2초 동안 물체가 이동한 거리는 땡미터이다. 우리가 물체가 이동한 거리는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그래프 아랫부분의 면적이 되겠죠. 이 면적은 구해주게 되면 8이 나오게 되므로 이동한 거리 8m 되겠고요. 다음 14번 0초부터 2초까지 물체의 평균 속도의 크기와 1초일 때 물체의 속도의 크기는 땡미터/s로 같다. 일단 우리가 평균 속도를 먼저 구해보게 되면 0초에서 2초인데 지금 이 물체가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므로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를 더한 값을 2로 나누면 되겠죠. 처음 속도 0이고 나중 속도 8이고 그 값을 2로 나누면 4m/s가 평균 속도가 될 것이고 1초일 때 물체의 속도의 크기도 우리가 4m/s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므로 정답은 4이고요. 그 다음 15번 물체와 같은 방향으로 크기가 3N, 4N의 힘이 작용한다. 물체에 작용하는 R자임의 크기는 지금 두 힘의 방향이 같으므로 두 힘을 더해주게 되어 R자임은 총 7N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물체의 다른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게 되면 R자임은 그 힘의 차이값이 되겠죠. 다음 16번 달리던 버스가 갑자기 정지할 때 승객이 앞으로 넘어지는 현상은 관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 관성이라는 것은 물체가 기존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고 우리가 만약에 달리던 버스가 갑자기 정지할 때 버스 안에 사람이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버스가 이렇게 가고 있게 되면 사람도 버스 안에 존재하는 물체이므로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운동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갑자기 여기에서 멈추게 되면 승객은 버스만 멈춘 거지 승객은 멈춘 것이 아니죠. 그러므로 승객은 계속 앞으로 나아가려는 성질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앞으로 쏠리는, 즉 앞으로 넘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7번 그림과 같이 물체의 반대 방향으로 크기가 3m 자력선의 힘이 작용한다. 이거 아까 말한 대로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했을 때는 두 힘의 차이값이 R자임의 크기가 되겠죠. 그러므로 4와 3의 차이값인 1N이 될 것이고 방향은 더 힘의 크기가 큰 쪽, 즉 오른쪽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 18번 2kg의 물체가 매달려 정지해 있다. 물체에 작용한 R자임은 땡뉴턴이다. 우리가 어떤 물체가 정지해 있을 때는 항상 R자임은 0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번 실이 물체를 잡아당긴 힘의 크기. 우리가 이 물체에서 지금 어떤 힘이 작용하는지 분석해 보자면 먼저 당연히 중력가스도 존재하므로 중력 존재하겠죠. 중력 mg 값으로 2 곱하기 10, 즉 20N만큼 작용하고 이 물체의 R자임이 0이 되기 위해서는 반대 방향으로 힘이 20N만큼 작용해야 되고 그 반대 방향인 20N의 힘은 즉 실이 물체를 당기는 힘의 크기, 여기서 장력이 되겠죠. 그러므로 이번의 정답은 20N이 되겠습니다. 다음 19번 물체에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물체는 정지 또는 땡땡 운동을 한다.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 우리가 힘은 ma 값이고 우리가 물체의 질량은 항상 존재를 하고 가속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겠죠. 즉 a는 0일 때 물체는 정지 또는 땡땡 운동을 한다. 가속도가 0이라는 것은
물체에 어떠한 힘이 작용하지 않고 결국 물체는 기존의 운동 상태를 쭉 유지하게 됩니다. 즉 물체가 정지해 있을 때에는 쭉 정지하게 있게 되고, 아니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 운동을 하게 될 때에는 그 움직이는 상태 그대로, 즉 방향과 속도 모두 일정한 등속도 운동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 20번. 그림과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질량이 1kg의 물체에 운동 방향으로 5N의 힘이 작용하고 반대 방향으로 F가 작용한다. 이 물체의 속도는 3m/s로 일정하다. 이때 우리가 1번 물체에 작용하는 R자 힘을 구하라고 하였죠. 근데 지금 우리가 물체의 속도는 3m/s로 일정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3m/s는 중요하지 않고 속도가 일정하다는 것이 중요하죠. 속도가 일정하다는 것은 등속도, 운동이라는 거고, 이게 의미하는 것은 가속도가 0이라는 것입니다. 가속도가 0이 되면 자동으로 R자임 F는 ma에서 a가 0이므로 F 또한 0이 될 수밖에 없겠죠. 여기서 이 F와 이 F는 다른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F는 R자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물체에 작용한 R자임은 0N이고, 2번 F를 구하라고 하였는데 지금 오른쪽으로 5N의 힘이 작용할 때 왼쪽으로 F만큼 힘이 작용했는데 R자 힘이 0이 되어야 합니다. 결국 반대 방향으로 똑같은 크기의 힘이 작용해야 하므로 F는 5N이 되겠습니다. 그럼 21번.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질량이 3kg인 물체에 수평 방향으로 6N의 힘을 작용한다. 가속도의 크기는, 이건 당연히 F는 ma 공식에서 6N은 3kg 곱하기 a, 즉 a는 2m/s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 질량이 m인 물체에 작용하는 R자임의 크기가 F 2N일 때 물체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것이다. 우리가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가속도라고 하였죠. 그러므로 우리가 2N이 작용했을 때 가속도는 4분의 4, 즉 1m/s제곱이 가속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22번에서 구하는 값은 m이 되겠으므로 우리가 F는 ma에서 2N이 작용할 때 질량이 m인 물체가 1의 가속도로 움직였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m은 2kg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23번. F를 구하여라. F는 우리가 FN의 힘이 작용할 때 속도 시간 그래프를 봤을 때 그 기울기가 4분의 6, 즉 1.5m/s제곱으로 운동하고 있습니다. 즉 F는 ma에서 우리가 m은 2kg고 a는 1.5이므로 F는 3N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림은 물체 A, B의 같은 크기의 R자임을 각각 작용할 때 A, B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것이다. A의 가속도의 크기는 땡이다.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A의 기울기는 2분의 4이므로 A의 가속도의 크기는 2m/s제곱이 되겠습니다. 다음 25번. 질량은 B가 A의 땡배이다. 지금 B의 가속도를 보시게 되면 B는 가속도가 4m/s제곱이 나오게 됐죠. 그리고 우리가 같은 크기의 R자임을 작용했다고 했습니다. 그 크기를 우리가 F라고 해주게 되었으면 결국 A의 운동을 분석해보자면 F는 A의 질량에 가속도 2를 곱한 값이 되고, 또 이 F는 B의 운동에서 B의 질량에 가속도 4를 곱한 값이 되겠습니다. 결국 2ma와 4mb가 같은 값을 가지므로 mb는 2분의 1 ma가 되겠고, 결국 질량은 B가 A의 2분의 1배가 되겠죠. 그 다음 26번. 그림과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 두 물체 A, B를 놓고 A의 수평방향으로 16N의 힘을 작용한다. 이때 A, B의 질량은 3kg, 2kg이다. 이때 A의 가속도의 크기를 구하려면 A와 B는 서로 붙어서 움직이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전체 A, B의 물체를 5kg인 한 물체로 가정을 할 수 있게 되고, 결국 A의 가속도의 크기는 10N이 5kg의 물체에 작용한 가속도의 크기와 같게 되므로 A는 2m/s제곱이 되겠습니다. 다음 27번. B에 작용하는 R자임의 크기는 땡N이고 B가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땡N이다. 우리가 지금 A와 B의 가속도 모두 2라고 하였죠. 결국 B에 작용하는 R자임의 크기 F는
B의 질량 2에다가 가속도의 크기 2를 곱한 4N이 될 것이고, 이때 우리가 B가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보게 되면 이 그림에서 우리가 힘을 분석해 보게 되면 B에 작용하는 알짜 힘의 크기는 4N, 그리고 A에 작용하는 알짜 힘의 크기는 6N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B가 받는 힘은 여기서 A가 B를 미는 힘밖에 없으므로 그 미는 힘의 크기는 4N이 되겠죠. 또한 A가 B를 민 만큼 B도 A를 동시에 밀어내므로 작용반작용 법칙에 의해 B도 A에게 4N만큼의 힘을 주게 됩니다. 이때 보게 되면 B는 오른쪽으로 4N의 힘만큼 작용하므로 알짜 힘이 4N이라고 할 수 있겠고, A는 왼쪽에서 10N으로 밀지만 그 반대 방향으로 B가 A를 4N으로 밀기 때문에 총 알짜 힘이 6N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결국 우리가 B가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이 가운데에 낀 힘의 크기, 즉 4N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림과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사람 A가 사람 B를 수평방향으로 5N의 힘으로 민다. 50N의 힘으로 민다. 이때 A가 B를 미는 힘의 반작용은 즉 A가 B를 50N으로 밀게 되면 당연히 동시에 작용반작용 법칙에 의해 B도 A와 같은 크기의 힘만큼 반대 방향으로 50N의 힘으로 밀게 되겠죠. 그러면 힘의 반작용은 B가 A를 미는 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작용 반작용에서는 항상 이 주어와 목적어를 서로 바꾼 게 힘의 반작용이 되겠습니다. 29번 B가 A를 미는 힘의 크기는 아까 구했듯이 우리가 50N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음 30번 용수철 저울 양쪽에 무게가 30N인 두 물체가 실로 연결돼 매달려 있다. 이때 용수철에 집중되는 힘의 크기를 구하여라. 이거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아마 60N으로 착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 작용하는 힘을 분석해 보자면 물체에는 두 물체 아래쪽으로 중력 30N이 작용하겠죠. 그 다음 이 물체가 정지해 있으므로 그 반대 방향으로 알짜 힘이 0이 되어야 하므로 반대 방향으로 같은 크기의 30N만큼 힘이 작용해야 됩니다. 그럼 결국 이 실의 장력 자체가 30N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때 용수철 저울에 걸리는 힘의 크기는 항상 이 실의 장력과 같습니다. 절대 이 30N을 둘이 더한 값이 아니라 이 장력이 그냥 30N이므로 용수철에 집중되는 힘의 크기도 30N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31번 A가 B를 미는 힘의 반작용은 뭐뭐이다. 이거는 항상 우리가 주어와 목적어를 반대로 바꾼 B가 A를 누르는 힘이 되겠고요. 그 다음 32번 A가 B를 떠받치는 힘과 B에 작용하는 중력은 땡땡 관계이다. A가 B를 떠받치는 힘, 이거와 B에 작용하는 중력, 이거는 일단 먼저 B에서 중력이 20N만큼 작용하고 있고, A가 B를 떠받치는 힘은 B가 정지해 있으므로 그와 같은 크기인 20N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힘의 시작점이 같고 방향은 반대이고 힘의 크기가 같게 되면 우리가 그 힘의 관계를 힘의 평형 관계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33번 수평면이 A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는 뭐뭐이다. 수평면이 A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는 지금 이 힘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B가 A를 누르는 힘은 20N, 또한 A가 B를 누르는 힘은 총 50N이 되겠죠. 그러므로 이 수평면이 A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는 A가 수평면을 누르는 힘의 크기와 같아야 되므로 50N이 되겠습니다.